밤하늘 보면 그 중에 어떤 건 별이고 어떤 건 별이 아니고 어떻게 구별해요? 몇 번만 훈련이 되면 충분히 구분할 수 있거든요. 인공위성은 별과 달리 움직이는 게 확실히 보입니다. 고정된 별들을 배경으로 조그만한 점이 날아가는 게 실제로 보이고요. 초저녁에 뭔가 밝게 보인다, 지평선에. 거의 90% 금성일 거고, 만약에 한밤중에 유난히 머리 꼭대기에 밝은 게 보인다, 높은 확률로 목성입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일날 밤에 자기 생일 별자리를 찾아보려고 해요. 근데 그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김범준입니다. 오늘 또 그분이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세종대학교에서 은하와 천문학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천문학자 우주먼지 지웅배입니다. 사람들이 남긴 댓글 중에 재밌는 게 있었는데요. 범준이의 최애 키링 우주먼지 라고 적었네요. 사실 제가 전에 What's in my bag 네, 그걸 찍을 맞습니다. 때 네. 키링 막 보여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아마 그걸 보신 분이 아마 이런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요. 예.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우주먼지님이랑 대화할 때 범물리님 눈에 애정이 가득하다. 존중하고 애정하는 게 눈빛과 표정에서 드러남. 사실 제 마음이 그래요. 정말 감사합니다. 우주먼지님 보시면 사실 솔직히 저랑 연배차가 꽤 나잖아요. 그런데 그 우주먼지님 볼 때마다 제 젊었을 때 부끄러운 모습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랑 나이가 차이 나는 굉장히 젊은 분인데 본인이 연구하는 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 그리고 엄청난 열정 같은 게 너무 보기 좋아갖고 우리 과학을 보다 촬영할 때도 우주먼지님이 이렇게 얘기 시작하시면은 제가 이렇게 눈이 이렇게 하트 모양이 되는 모양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촬영할 때 너무 이렇게 잘 바라봐 주셔서 저도 항상 마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별입니다. 오늘은 우리 지웅배 교수님 모시고 우주를 가득 메우고 있는 별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 나눠볼 생각인데요. 사실 우리 우주먼지님이 최근에 책을 내셨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지구인에게 별로부터라고 하는 책이고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약간 별이 우리 인간에게 편지를 보내는 그런 컨셉으로 책을 만들어 봤습니다. 사실 이 책의 프롤로그를 보면 갈릴레오의 책 이름이죠. 시데리우스 눈치우스 네, 맞습니다. 얘기를 하시는데요. 시데리우스 눈치우스의 의미하고 이번 책의 의미를 조금 더 연결해서 설명해 주시죠. 사실 제가 시데레우스 눈치우스라는 그 갈릴레이의 책에 영감을 받게 된 건 한 편의 뮤지컬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똑같이 시데레우스란 이름으로 갈릴레이랑 케플러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뮤지컬인데 그 뮤지컬 작품 자체가 실제로 케플러와 갈릴레이가 서로 편지를 주고받았던 내용을 컨셉으로 이제 펼쳐지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별 생각 없이 보다가 이런 노랫말이 나오거든요. 기나긴 거리를 건너 별들의 소식을 전해주고 있어. 뭐 이런 대화가 나와요. 근데 딱 그 노랫말을 듣자마자 잠깐 나랑 동료들이 하고 있는 게 그거잖아 라는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이후로 논문을 쓰고 연구실 미팅을 하고 하는 그 모든 행위가 되게 아름답게 느껴지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바로 별과 은하가 전해준 그 수천 수백 광년을 날아온 소식을 인간의 말로 전해주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갈릴레이도 자기가 망원경으로 바라보고 발견했던 이야기를 별의 소식을 전한다라는 뜻에서 시데레우스 눈치우스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저도 약간 그걸 좀 오마주하는 차원에서 똑같이 지구인에게 별로부터라고 이름을 지어보았습니다. 사실 그 갈릴레오 책은 제목이 아마 별의 메신저, 전령을 아마 갈릴레오가 스스로로 얘기한 것 같은데 이번 책은 지구인에게 별로부터 라는 의미도 조금 좀 저는 재밌었어요. 별이 지구인에게 직접 들려주는 이야기 같은. 맞습니다. 저는 그 별들이 우리를 향해서 쉬지 않고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지 우리가 그걸 자주 귀담아 듣지 못해서 놓치고 있는 게 많이 있을 뿐이지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굉장히 시끄럽게 조잘거리는 별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책에서 에필로그에 쓰신 문장을 제가 굉장히 좋게 봤는데요. 수백 수천 광년을 날아온 별빛이 그 누구의 눈동자에도 닿지 못한다면 그 별빛은 얼마나 서운할까. 그래서 여러분도 이번 책에서 별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같은 걸 감명 깊게 여러분 모두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궁금한 것들도 꽤 많았어요. 그 중에 몇 가지 일단 짧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물리학자들의 생각으로는 블랙홀은 다 닮았잖아요. 그쵸. 블랙홀을 특징 짓는 게 사실 몇 가지 양만 빼면 모두 다 똑같은데 왜 별들은 다 달라요? 진짜 재미있는 질문이네요. 특히 이제 별들은 보면 우리가 가장 눈에 띄게 볼 수 있는 차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얼마나 밝게 빛나고 있는지 밝기를 볼 수 있고 또 별들마다 색깔이 달라요. 어떤 별은 빨갛고 파랗고 이렇게 색깔이 다르죠. 그리고 그 별들의
색깔은 보통 별의 온도로 결정이 되고 또 부수적으로는 별의 화학 조성에 따라서도 약간씩 그 스펙트럼의 차이가 생깁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블랙홀은 소위 머리털이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냥 질량 같은 간단한 성질 말고는 별로 구분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뭘지를 생각해보면 블랙홀은 그냥 높은 밀도로 붕괴한 그 자체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반적인 별들은 고유의 온도도 갖고 있고 또 고유의 화학 조성도 갖고 있고 그런 화학적인 특징이나 연력학적인 특징에 따라서 디테일한 성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텐데 블랙홀은 결국에 모든 원자가 다 한 점으로 붕괴한, 그러니까 그때부터 구분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게 재료가 무엇인지 온도가 몇 도인지 이렇게 구분할 수 없는 그 극한의 수준으로 붕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블랙홀로의 붕괴는 별들이 원래 갖고 있던 고유한 성질을 지워버리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에서 12개의 별을 다루는데 제가 책을 읽으면서 든 느낌이 모든 별들이 다 너무 독특하고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해갖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얘기인데요. 이 책에 소개된 별들이 그 태양 같은 외톨이 별은 오히려 드물고 맞아요. 뭐 이중성, 삼중성, 심지어는 뭐 5개 뭐 네. 그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럼 이게 태양이 좀 예외적인 건가요? 맞습니다. 우주에서 솔로가 반이고요. 그다음에 커플이 반입니다. 오, 그래요? 그래서 거의 비등비등하게 이제 솔로도 꽤 많네요. 네, 솔로도 생각보다는 많이 있는데 태양이 사실 되게 독특한 별인 게 옆에 짝꿍이 없을 뿐더러 더 중요한 게 애초에 성단에 속하지도 않아요. 보통 우리가 우주에서 보는 대부분의 별들은 아주 커다란 분자 구름이 한꺼번에 수축하면서 그 안에서 동갑내기 별들이 우후죽순으로 만들어지는 환경에서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밀도가 높으면 구상성단 같은 환경이 되고 밀도가 낮으면 성기게 모여있는 산계성단 정도가 돼요. 플레이아데스 같은 게 맞습니다. 그런 거거든요. 그건 거의 같이 탄생한 거죠? 네. 근데 태양은 진짜 없네요. 그렇죠. 한 성단에 있는 친구들은 다 화학 조성도 비슷하고 나이도 비슷한데 태양은 어느 성단에도 속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사실 되게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 일단 첫 번째, 태양이 그러면 되게 이상한 별일까? 사실 그럴 가능성은 낮습니다. 태양도 평범한 별이라면 원래 어떤 성단에서 태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태양에 살고 있던 그 고향 성단이 모종의 사연으로 파괴되고 해체되면서 지금은 다 뿔뿔이 가족들이 흩어진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재미있는 질문이 그러면 성단에 속하지 않는 것이 생명을 만들기에 더 유리한 조건일까? 그러네요. 그것도 궁금하네요.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거든요. 사실 그렇게 주장하는 천문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왜냐면 만약에 밀도가 높은 별들이 바글바글 모여있는 성단에 살고 있으면 서로 별들끼리 주고받는 복잡한 중력적인 작용 때문에 한 별의 행성이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예쁜 궤도를 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진작에 극단적인 타원 궤도를 그리거나 아예 고향별을 벗어났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태양처럼 혼자 남아있는 그 조건이 안정적으로 궤도를 유지시키는 것이 되게 유리할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외계 생명체를 정말 찾고 싶다라고 하면 성단에 속해 있지 않은 외톨이 별들에 주목하는 게 더 유리한 전략일 수도 있죠. 그 말씀 들어보니까 그 삼체? 네. 그것도 떠오르네요. 맞습니다. 삼체 행성은 물론 거기 생명은 있긴 한데 거기서 그려지는 게 계절의 변화 같은 것들이 너무 불규칙해서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구를 생각하면은 우리는 태양이 외톨이 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하긴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으려면 과학이 충분히 발달해야 되는데 과학이 발전하려면 너무 무작위적이어도 과학이 안 될 것 같고 그쵸.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런 질문을 하는 외계 지적 생명체가 사는 행성의 항성은 외톨이일 수도 있겠네요. 근데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게 어떤 행성에서 고등 문명, 뭐 기술을 갖추려면 적당한 패턴이 보여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단순히 무작위에서 생명체가 살기 어려운 조건 말고도 무작위에서 과학 자체를 하기 어려운 그쵸, 예. 조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당히 규칙적인 패턴들이 반복되는 조건이어야 과학을 즐기기에도 적당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그 외톨이이긴 하지만 태양이 모태솔로는 아니었던 거네요. 그쵸. 처음엔 같이 있다가 이제 아마- 빠이빠이 흩어진. 맞습니다. 실제로 이 태양의 궤도랑 또 태양이 갖고 있는 화학적인 그 흔적을 통해서 태양이 잃어버린 형제들을 찾는 시도들도 있어요. 그 재밌네요. 그래서 태양과 화학 조성도 굉장히 유사하고 또 비슷한 공전 궤도의 움직임을 갖고 있는 별들을 찾아서 아마 얘네가 원래 한 성단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유추하는 시도들이 있는데 아직은 후보들만 있고요. 정확한 친구들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게 우리 은하만 해도 별들이 너무 많아갖고 그쵸. 시간을 역산해갖고
갖고 나중에 오래전 과거에 어떤 별하고 같이 있었는지 찾아내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리고 태양 자체도 나이가 사실 꽤 많거든요. 거의 50억 살 되기 때문에 이미 진작에 궤도 성분이라든지 화학적인 흔적이 다 그럴 수 흩어졌을 있죠. 거라고 좀 추정을 하고 있어요. 사실 책을 보다 보면 이렇게 별 얘기가 너무 아름답다 보니까 별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의 삶과도 자연스럽게 연결을 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 이번 책 읽으면서 제가 알게 된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 별이 너무 밝으면 오히려 별까지의 거리를 알기도 어렵고, 별이 너무 밝으면 주변에 있는 별을 보기도 어렵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걸 조금만 바꾸면 뭔가 사람 얘기처럼도 바꿀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 질문이, 이런 별에 대한 얘기로부터 우리 인간의 삶과 연결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되게 날카로운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자연현상에서 벌어지는 모습을 조금 과도하게 인간의 어떤 교훈으로 연결짓는 것이 조금은 좋지 않게 느껴지긴 하거든요. 왜냐면 별을 비롯해서 별이나 뭐 물리현상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감정이나 의지를 가지고 벌어지는 게 아니라 단순히 그냥 물리적인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벌어지는 결과물일 뿐인 거잖아요. 그에 비해서 우리가 인간 세계에서 하고 있는 여러 행동들은 우리의 어떤 의식이나 의지를 가지고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별들이 저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자,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건 좀 너무 과도한 해석인 것 같고요. 단지 우리도 이렇게 살고 있는데 별들도 되게 비슷하게 살아가네, 재미있다, 신기하다 정도로만 소비하는 것이 적절한 수준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하고는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고민을 전에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떠올렸던 표현이 이거였어요. 마음이 무겁다. 근데 마음은 무거울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건 물리학에서의 무게와 관련된 표현을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거. 갑자기 이렇게 재밌게 생각하면서 그때 비슷한 생각을 했었어요. 자연이 이러니까 우리도 그래야 한다라는 어떤 가치 판단을 하는 건 문제지만, 자연 현상과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서 자연도 이런데 우리도 이렇구나라는 걸 재밌게 떠올려 보는 정도 같은 건 뭐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별들 정도는 그래도 얘네가 뭐 감정이 있는 애들은 아니니까 우리가 멋대로 해석한다고 해서 별이 뭐 삐지거나 마음 아파할 것 같진 않아요. 이거 어떻게 알아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조금은 위험할 수 있겠다라고도 옛날에 고민을 했던 게, 제가 가끔 보면, 전 물론 동물 쪽 전공은 아니지만 동물이나 식물의 생태를 너무 과도하게 인간의 시선으로 해석해서 반영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봤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그 동물이나 식물들의 입장에서는 좀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밤하늘 보면 이렇게 반짝이는 것들이 많잖아요. 네. 그 중에 어떤 건 별이고 어떤 건 별이 아니고 어떻게 구별해요? 사실 이게 딱 조금 보면 알아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이게 몇 번만 훈련이 되면 충분히 이제 구분할 수 있거든요. 일단 별은 되게 그 대기의 난류 때문에 계속 실시간으로 약간 반짝반짝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요. 그리고 인공위성은 별과 달리 움직이는 게 확실히 보입니다. 그래서 고정된 별들을 배경으로 조그만한 점이 이렇게 날아가는 게 실제로 보이고요. 그리고 인공위성이 되게 재미있는 게, 밤에 보면 인공위성은 태양빛을 반사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반짝이는 거거든요. 근데 지구가 밤일 때다 보니까 태양빛을 가리고 있는 지구의 그림자가 우주에 그려지고 있겠죠. 예. 그러면 지구 그림자로 들어가면 인공위성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잘 보이다가 스물스물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건 확실히 인공위성입니다. 달만 해도 지구로부터의 거리가 꽤 되니까 달이 지구의 그림자로 들어가는 사건이 자주 있진 않은데, 인공위성은 가까우니까 태양빛에 들이운 지구 그림자로 들어가는 일이 자주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재밌네요. 또 그 인공위성은 지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거리에서 낮게 빙글빙글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구에서 봤을 때 인공위성을 딱 바라볼 때 통과하는 대기의 두께도 실시간으로 달라져요. 우리가 볼 때는 지평선 근처에서 낮게 떠 있을 때는 대기를 많이 통과해야겠죠. 그리고 머리 위를 지나갈 때는 얇게 통과할 거예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통과하는 대기의 두께도 달라지다 보니까 그 고도에 따라 밝기가 많이 변하겠네요. 맞아요. 처음엔 거의 안 보이다가 잠깐 머리 위를 지나갈 때 선명하게 보이다가 또 안 재밌네요. 보이다가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갑자기 보이다가 한 몇 초 있다가 사라진다. 그러면 높은 확률로 인공위성입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사실 제가 고등학교
대학생 정도까지는 밤하늘을 굉장히 자주 봤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제가 있는 지역에서 황도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를 기억하거든요. 황도까지 보였어요? 네, 보이진 않죠. 행성들의 근데 아는 어떤 거죠. 황도가 이쪽이 남쪽이면 이렇게 지나간다는 걸 네, 아니까 네, 네. 사실은 거기로 이렇게 따라가면서 밝은 게 있으면은 이거 행성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기억은 나요. 좀 약간의 꿀팁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초저녁에 뭔가 밝게 보인다 지평선에 그러면 그건 거의 90% 금성일 거고 만약에 한밤중에 유난히 머리 꼭대기에 밝은 게 보인다 그러면 높은 확률로 목성입니다. 맞아요. 목성하고 금성이 제일 밝고요. 맞습니다. 화성은 약간 붉으스름해서 맞아요. 알고요. 붉으스름하게 보여요. 토성이 밝을 때 목성이랑 저는 좀 헷갈렸어요. 색깔은 비슷하지 않아요? 토성이 제 경험상 목성에 비해서는 약간 어둡게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고백하자면 저는 토성 잘 못 찾습니다. 목성이랑 금성이랑 화성은 사실 확연하게 보여서 눈으로 보면 알죠. 쉽게 알 수 있는데 토성은 이 별인가 행성인가 약간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고백하자면 전 토성은 잘 못 찾습니다. 혹시 수성 보셨어요? 저는 사실 수성은 못 봤어요. 저도 그게 궁금해요. 수성은 정말 태양 가까이에서만 빙글빙글 돌다 보니까 그게 낮게 뜰 텐데. 맞아요. 태양이 떠오르기 정말 직전에 보이거나 태양의 저문 직후에 겨우 보이는데 또 그러려면 수성이 그나마 태양에서 멀리 벗어나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회를 찾기도 어렵고 굉장히 부지런하거나 시간을 잘 놓치지 않는 분들이어야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도 사실 수성을 한 번도 맨눈으로 본 적이 없는데 맨눈은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볼 수는 근데 있어요. 세계 모든 문명에서 수성의 존재를 다 알고 있었거든요, 고대. 그때는 공기가 맑았나? 근데 전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일단 네. 도시 불빛이 없으니까 네. 훨씬 선명하게 행성들을 다 볼 수 있었을 것 같고요. 또 공기가 너무 탁해지면 태양이 낮게 떠 있을 때 석양 같은 게 더 널리 퍼지게 되니까 당연히 수성같이 가까이 붙어 있는 애들은 찾기가 어려울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옛날에는 비교적 보기 쉽지 않았을까? 아무래도 그렇죠. 네, 쉽긴 합니다. 우리가 밤하늘을 보면 사람들이 별자리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별자리에서 두 별이 가까이 있으면 실제 두 별이 가까이 있는 건 아니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별자리 자체가 거리는 전혀 무시하고 그저 밤하늘에 보이는 별들의 투영된 모습을 그냥 하늘을 평면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그림을 멋대로 그린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어떤 별을 볼 때 어떤 별은 가까이 있고 어떤 별은 멀리 있어요. 근데 하늘에서 보면은 그냥 가까이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이걸 옆에서 보면 전혀 다른 거리에 그냥 떨어져 있는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재미있어 하는 영상 중에 하나가 오리온 자리를 이제 입체적으로 빙 돌아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럼 지구에서 봤을 땐 익숙한 오리온 자리의 모습이 보이는데 지구를 벗어나서 옆에서 보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여요. 그럼 만약 그런 이상한 방향에서 또 외계인들이 그 별을 보고 연결지어서 별자리 이름을 짓는다고 하면 절대 밤하늘의 사냥꾼 같은 건 떠올릴 수가 없을 거죠. 그 별자리 얘기할 때 또 궁금했던 게 생일 별자리 사람들이 네. 기억하잖아요. 근데 생일 별자리가 밤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게 동심파괴인데 실제로 제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일날 밤에 밖에 나가서 자기 생일 별자리를 찾아보려고 해요. 근데 그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생일 별자리를 정하는 방식이 내가 태어나던 날 태양이 놓여있던 방향의 별자리로 정하거든요. 그래서 내 생일날 생일 별자리 보는 방법 어렵지 않아요. 낮에 밖에 나가서 태양 보면 됩니다. 아니면 6개월 뒤에 보거나. 맞아요. 6개월 반대 계절에 보면 또 이제 밤에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름 생일이다. 그러면 겨울 밤하늘에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생일 별자리는 뭐 별로 이렇게 천문학적으로 의미도 없고 내 생일날 밤에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제가 항상 제 학생들한테 추천하는 좀 천문학자로서의 다른 생일 기념 방법이 하나 있거든요. 만약에 내가 올해 30번째 생일이다 그러면 밖에 나가서 30광년 거리에 떨어진 별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했을 때 그 별에서 지금 누가 이 지구를 보고 있다면 이제 막 내가 태어나고 있던 순간에 지구를 보고 있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1년 지나서 31살이 되면 또 똑같이 31광년 거리로 이제 옮겨가는 거죠. 그럼 여전히 내가 이 지구에서는 한 살 더 늙었지만 여전히 또 그 별에선 누군가 나의 탄생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조금씩 멀리 떨어진 별을 보다 보면 점점 별빛도 희미해질 거고 내가 정말 많은 날을 지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또 나의 존재를 알아봐주는 우주까지의 거리가 1광년씩 넓어지고 있다는 걸 또 느껴보면 좀 느낌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생일 별자리 말고 여러분들의 생일 횟수에 해당하는 광년 거리의 별을 찾아보는 걸 제안드려보고 싶습니다. 동요에도 저 별은 나의 별 뭐 얘기 있잖아요. 네. 그러면 매년 별을 바꿔서 골라야겠네요. 네, 매년 조금씩
조금씩 더 먼 별로 가는 거죠. 4살보다 어리면 어떻게 해요? 아,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네요. 4살보다 어리면 그쵸. 4광년 안에는 가까운 별이 없으니까. 4살이 안 됐는데 몇 광년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겠구나. 아, 그래서 아마 4살이 그 천문학적인 이해를 할 수 있는 가장 최소 커트라인인가 보네요. 최소 연령은 네네. 재밌네요. 이제는 별자리를 새로 보탤 수는 없는 거죠. 그쵸. 딱 정해진 거예요. 네, 이미 오래전에 국제천문연맹에서 88개로 별자리를 다 정해놨어요. 근데 사람들이 약간 착각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영어로 constellation이 별자리거든요. 근데 그거랑 조금 혼용되는 단어가 asterism이라는 게 있어요. asterism. 이거는 별무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별자리는 사실 별들을 선으로 연결한 게 별자리가 아니에요. 지금은 별자리가 어떤 개념이냐면 그 별들이 차지하고 있는 영역 전체가 별자리입니다. 그래서 현재 통용되고 있는 별자리 지도를 보면 전 약간 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제국주의 열강이 멋대로 그어놓은 국경선처럼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밤하늘에 일직선으로 이렇게 조각조각이 나 있어요. 그래서 그 영역 한 조각 전체가 별자리의 전체 영역입니다. 그래서 꼭 선으로 연결된 별이 아니어도 그 면적 안에 들어오면 그 모든 별들은 그 별자리의 별이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것과 다르게 그냥 밤하늘에 랜덤하게 흩뿌려져 있는 별들을 보고 저거 무슨 모양 같아 이렇게 연결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그냥 별 무리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컨스텔레이션이랑 구분해서 어스터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별자리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건 뭔가 아프리카나 그런 나라에 보면 이렇게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이 땅덩이 전체고 그 안에 있는 별물은 거기 있는 마을이나 도시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경계의 방향이 적경 적위 방향으로 보통 돼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야지만 아무래도 네, 되겠죠. 밤하늘의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것에 수직하거나 나란하게 다 이렇게 뚝딱뚝딱 이렇게 근데 잘라져 어디서 있죠. 보니까 완전히 이것도 아니죠. 네. 거기 별무리가 뭔가 있으면 가다가도 네. 우리 꺾이기도 하고 막 그렇게. 그렇죠. 이제 전통적으로 옛날에는 별자리를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그림을 그렸다 보니까 그 적경 적이 방향에 딱 나란하지 않잖아요. 어떤 별자리는 약간 대각선으로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진짜 뚝딱뚝딱 계단식으로 그렇게요? 네, 잘라놨어요. 그래서 고전적으로 사용하던 88개 별자리를 이제 그런 식으로 고르게 배치를 해 놓았죠. 조금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 게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중간중간 별자리를 새로 추가하려는 시도가 없진 않았거든요. 대표적으로 천문학자 에드먼드 헨리가 되게 재미있는 시도를 한 적이 있는데 예전에 전쟁에서 어떤 왕이 나무 뒤에 숨어서 목숨을 구했던 일화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아마 영국의 찰스 2세인가 하는 왕인데 그 왕을 기리는 목적으로 떡갈나무 별자리를 새롭게 추가하자라고 해서 제안을 했지만 이미 뭐 어지간한 자리는 차지가 되어 있었으니까 별로 이제 인기를 받지 못했고 또 현대에 와서도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던 게 별을 노래했던 가수 중에 데이비드 보이가 있거든요. 데이비드 보이의 앨범 커버 중에 그 얼굴에 번개 모양을 한 유명한 앨범이 있어요. 그 앨범 이름이 알라딘 세인이라는 앨범인데 데이비드 보이의 팬들이 밤하늘에서도 어떻게 번개 모양으로 배치된 별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데이비드 보이 별자리를 추가하자라고 제안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별 무리는 또 처녀 자리에 이미 속해 있었기 때문에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천문학자들이 데이비드 보이를 몰랐던 거 아니에요? 아니, 별을 노래하신 분이니까 네, 당연히 좋아했지만 재밌네요. 이미 자리가 채워져 있었으니까. 네. 21세기에 엉망진창 별자리가 만들어졌다는 얘기 들었는데 뭐예요? 만약에 내가 그래도 천문학자들의 고집을 뚫고 나만의 별자리를 새롭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한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가시광선으로 본 밤하늘은 다 자리가 채워져 있으니까 다른 파장으로 본 밤하늘을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페르미 감마선 우주망원경으로 되게 재미있는 시도를 한 적이 있는데 이 페르미 우주망원경이 10주년을 기념해서 천문학자들이 감마선으로 본 우주에다가 별자리를 새롭게 그렸어요. 그래서 눈으로 볼 땐 어둡지만 감마선으로는 밝은 점이 있을 수도 의미가 있고 있긴 하네요. 그쵸. 천문학자들은. 다른 파장으로 본 밤하늘에서 또 어디에 새로운 광원들이 있는지를 보고 멋대로 그림을 그렸거든요. 한번 제가 그 풍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웹페이지는 여러분들도 다 집에서 편하게 들어가서 구경하실 수 있는 홈페이지인데요. 지금 보시면 감마선으로 본 밤하늘이 이렇게 있어요. 네. 그래서 돌아가네요. 네, 이렇게 마우스로 긁어서 이건 뭐예요? 이게 밝은 선? 이거는 은하수입니다. 그렇구나. 네. 은하수의 이 옆면 방향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밤하늘을 이제 동그랗게 공 모양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당연히 은하수에 압도적으로 많은 별들이 있다 보니까 감마선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이거 고질라 아니에요? 고질라? 맞습니다. 제가 이게 선으로 연결한 버전도 있고 또 여기에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그림을 얹은 버전도 그림이 낫네요. 네, 볼 수 있는데
어때요? 고질라 같으세요? 아니 선을 보면 그런데 별만 보면 전혀 모르겠는데요. 아, 어떻게든 또 그 선 네. 연결해서 그림을 그리기를 한 거죠. 아 이것도 그냥 상상이네요. 사실 그 별자리에서 알 수 있듯이 천문학자들은 약간 마음의 눈을 좀 요구합니다. 여기 혹시 이 별자리가 뭔지 감이 오시나요? 무슨 상자 같은데요? 네, 아트웍을 제가 켜보면 슈레딩거스 캣이라고 써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뭐 있는 거야? 이거 지금 구멍 뚫려서 고양이가 팔을 내밀고 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여기 슈레딩거의 박스 별자리도 있고 재밌네요. 또 옆에 어린 왕자 별자리도 있습니다. 되게 재밌는 게 우리가 별자리도 보면 그 별자리마다 신화가 있잖아요. 어떤 별자리가 또 누구 옆에 있는지에 따라서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그쵸. 그래서 되게 재미있는 게 슈레딩거의 고양이가 상징하는 게 양자역학이잖아요. 양자역학을 싫어했던 대표적인 물리학자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 네. 그래서 이 정반대편 하늘에 아, 진짜요? 정반대편 하늘에 가면은 여기 아인슈타인 있네요. 네, 여기 아인슈타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천문학자들이 또 나름대로 서사를 만들어서 이런 재미있는 배치를 했고 이거 스타워즈 우주선 같은데. 아, 이거 맞습니다. 그 스타트rek에 나오는 그 우주선이고 또 이거는 아폴로 미션 때 사용했던 세턴5예요? 네, 세턴5 로켓입니다. 그 천문학자들이 또 너드니까 다들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만화나 영화에 나오는 캐릭터들 일회적으로 이렇게 재미삼아 한 거지 실제 쓰진 않죠. 근데 이건 제가 약간 아니다라고 하기가 애매한 게 혹시 모르겠어요. 감마선을 주로 연구하시는 천문학자 분들은 또 자기들끼리 저 별은 헐크 자리에 세 번째 별 그치. 이렇게 하면 또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아마 안 그럴 것 같긴 합니다. 안타깝게도 벌써 가시광선, 감마선까지는 다 별자리가 정해져 있으니까 저기서는 왜 안 해요? 하려면 할 수 있죠. 만약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나도 나만의 별자리 만들고 싶다. 우리 김범준 교수님을 기념해서 빵 별자리 하나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적외선이나 뭐 X선 같은 다른 파장의 우주를 한번 노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주가 이렇게 팽창하다 보면 점점 파장이 길어지는 쪽으로 옮겨가잖아요. 그쵸. 그러면 현재의 자외선 기준 별자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구에서 볼 때 가시광선 영역의 별자리. 근데 그것보다 움직이는 게 훨씬 심하겠구나.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이 광원들 중에 누구는 우리 은하 안에 있을 수도 있고 그치. 또 누구는 우리 은하를 벗어난 애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아마 또 그들 중에 가시광 쪽으로 이동하는 애들은 또 일부일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은하의 공정 궤도 면 방향으로 워낙 감마선 소스가 많으니까 아예 그냥 밝게 그린 거겠죠? 네, 맞습니다. 특히 우리 은하 중심부로 가면 별의 밀도도 높고 또 그 안에서 실시간으로 초신성도 터지고 블랙홀의 활동도 있을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유난히 이제 그쪽으로는 감마선이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는 별자리 이름을 못 붙이겠구나. 재밌네요, 아주. 제가 이번 우주먼지님 책 읽으면서 제가 물어볼 걸 좀 가지고 왔어요. 이집트에서 시리우스를 보고 그 나일강의 범람의 시기를 생각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보니까 7월이더라고요. 근데 네. 우리나라에서도 시리우스는 7월에 안 보이고 겨울별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너무 날카로운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당연히 나일강이 범람하려면 비가 많이 오는 계절이어야 하기 때문에 여름 7월쯤이어야 해요. 시리우스 안 보이잖아요. 그쵸. 여름 밤하늘엔 시리우스가 안 보이지만 어떻게 시리우스를 기준으로 그 계절을 예측했냐면 이제 시리우스가 아침 해와 함께 떠오를 때 그러니까 시리우스가 밤 한밤중에 보일 때가 아니라 아침에 지평선 위로 태양과 동시에 떠오르는 날을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겨울에 시리우스가 보이니까 네. 그거랑 6개월 차이가 있는 여름이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천천히 이동하고 별자리들을 배경으로 태양이 이동하잖아요. 그러면 여름이 되기 전에는 태양이 먼저 떠오르고 시리우스가 뒤늦게 떠오르는데 조금씩 태양이 이동하면서 시리우스와 태양이 거의 동시에 떠오르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럼 그맘때가 이제 조만간 비가 많이 오는 시즌이구나 라고 그때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이 현상을 태양과 함께 별이 떠오른다고 해서 헬리어컬 라이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현상을 가지고 이제 이집트 때부터 역법을 만들었던 거죠. 그 시리우스가 큰 계자리의 코어에 해당하는 별이거든요. 맞아요. 엄청 밝아요. 맞아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별입니다. 겨울에 제일 밝은 별이 그거예요. 진짜 약간 관종 같은 별이에요. 제일 좋아하는 별이 시리우스예요? 네. 저는 그 정갈자리 안타레스 좋아해요. 어떤 점에서? 그게 정갈자리 직접 보신 적 있죠? 네, 당연히. 이게 엄청 커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남쪽 하늘에 보이는데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별자리가 정갈자리고요. 정갈자리의 가장 밝은 별, 붉은색.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갈자리 좋아해요. 안타레스가 이름이 사실 왜 그렇게 지어졌냐면 화성이 전통적으로 붉은 행성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화성이 핏빛의 행성이다라고 생각해서 전쟁의 신 아레스라고 불렀어요. 근데 밤하늘을 보니까 화성 못지않게 또 빨간 해가 있는 거예요. 이 녀석은 화성에 대적할 만한 유일한 호적수구나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안티 아레스. 그래서 안타레스가 된 겁니다. 재밌네요. 그 얘기는 사실 이번 책에서 처음 알았어요. 재밌는 별 이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책에서 재밌었던 게 1933년 미국의 시카고 박람회 때 네. 별빛을 이용해서 처음 개막식을 했다는 얘기 있더라고요. 1933년도에 이제 시카고에서 약간 진보의 세기라고 하는 테마로 박람회가 열리거든요. 근데 마침 정확히 40년 전에 똑같이 시카고에서 또 한 번의 박람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40년 만에 같은 지역에서 두 번째 박람회가 열리다 보니까 그때 당시 그 지역의 천문학자로 있던 한 분이 되게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하나 제안합니다. 마침 그때 당시 40광년 거리에 떨어진 별 아크투루스가 알려져 있었는데, 그러면 아크투루스에서 날아오고 있는 빛은 40년 전에 그 박람회를 하고 있을 때 출발한 빛이 이제 날아오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시카고 박람회를 우주와 한번 연결시켜야겠다라고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마침 그때 어떤 기술이 있었냐면 빛을 받아서 전기 신호가 갈 수 있게 하는 광전자 기술이 있었거든요. 예. 광전 효과를 이용한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곳의 천문대가 협력을 합니다. 혹시 날씨가 흐릴 수 있으니까 한 곳이라도 별을 봐야 해서, 그래서 네 곳의 망원경으로 동시에 아크투루스를 딱 보고 있어요. 그리고 딱 개막식이 선포가 되면 그때 별빛을 모아서 전기 신호가 이제 쭉 전기줄을 타고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되어 있던 조명이 한꺼번에 반짝하고 켜지는 거죠. 멋있네요. 정말 대단한 기획이라고 생각해요. 뭔가 네. 그 박람회를 어떤 우주하고 연결하는 굉장히 멋있는 생각이네요. 약간 저는 그때 장면을 사진으로 남아있는데 그걸 볼 때마다 약간 어떤 기분이 드냐면 20세기 버전의 제사장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럼. 네. 군중들을 모아놓고 연단에 올라가서 별빛을 막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저 별과 연결되어서 40년을 시간을 날아온 행사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외치거든요. 그때 진짜 뭔가 고대 문명의 제사장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이 얘기 듣고 나라면 20광년을 택했을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40년 전에 우리의 처음 이제 전등이 막 만들어졌을 때잖아요. 네. 그 빛이 지구를 출발했고 네. 지금 우리가 20광년 별을 보면 그 신호를 본 별에서 우리한테 지금 빛을 보내고 있다. 되게 재밌는 아이디어네요. 40광년이면 네네. 40년 전에 그 전 박람회를 외계인이 있다고 쳐도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마치 우리가 보냈고 그 외계인이 대신 칼답을 보냈다는 전제가 필요하긴 하겠네요. 그쵸. 네, 재미있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거짓말 하는 거죠. 이 빛이 우리가 40년 전에 보낸 빛을 다시 우리에게 보내주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실 아크투루스도 지금에 와서 재보니까 정확하게 40광년은 아니었어요. 한 37광년인가 애매하게 거리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오차는 뭐 충분히 감안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아이디어 자체가 저는 너무 멋있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책에 또 반지의 제왕에 있는 사우론의 눈 그런 게 있다고요? 저도 이 별 되게 좋아하는데 가을 하늘이 사실 되게 심심하거든요. 별로 이렇게 예쁜 별자리도 많이 없고. 맞아요. 근데 낮은 고도를 보면 유난히 좀 밝게 보이는 별이 하나 있어요. 이게 남쪽 물고기 자리에서 주둥이에 해당하는 포말하우트라고 하는 별이거든요. 밝은 별이에요?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조금 고도가 낮게 떠 이거 있습니다. 보기 어려운 별이구나. 탁 트인 곳으로 가면 쉽게 보실 수 있을 텐데. 도시에서 보기 쉽지 않아요. 네, 이 포말하우트가 되게 재미있는 게 2008년도에 그때 당시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관측을 해보니까 이제 우리가 별을 관측할 때 별빛이 너무 밝으면 주변에 뭐가 있어도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인공적으로 별빛을 지우는 후 보정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별 주변에 아주 선명한 먼지 고리가 크게 둘러져 있는 게 드러난 거예요. 근데 마침 지구에서 봤을 때 그 동그란 먼지 원단이 약간 기울어져 있었어요. 이렇게 옆으로 긴 눈처럼 보이는 거군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사진을 보면 진짜 무슨 그 이집트의 라 눈동자처럼 진짜 이렇게 사우론의 눈동자가 이렇게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천문학자들이 이제 별명으로 사우론의 눈동자라고 사실 부르죠. 저도 책에서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림을 그린 것처럼 정말 눈으로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게 되게 재미있었던 게 한동안 사우론의 눈동자의 가장자리 먼지 고리 속에 행성이 있다고 좀 의심을 해왔거든요. 실제로 아주 끈질긴 천문학자가 2008년에서 한 2012년까지 4년 동안 계속 관측을 해보니까 뭔가 조그만한 반점 하나가 꼬물꼬물 움직이고 있다고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그게 포말하우트 별 주변에 숨어있는 외계 행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한동안 목록에도 올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시 목록에서 내려갔어요. 왜냐면 제임스 웹으로 추가 관측을 해보니까 그 행성이 있었던 자리가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요? 그리고 점점 그 덩치가 커지면서 희미해지는 과정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거는 정상적인 행성은 아니었고 뭔가 먼지 파편 같은 게 행성이라면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사라지기 쉽지 않겠죠. 그쵸. 그러니까 마침 다 흩어지기 전에 우리한테 잠깐 보였다가 사라진 거예요. 이거 사우론을 찾아간 반지 원정대가 실패해서 해체된 거 아니에요? 약간 그 용암 속에 빠지는 골룸
지금처럼 마지막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책에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마지막 질문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초신성이 폭발해서 인류가 직립보행을 시작했을 수 있다. 그 얘기 재밌었어요. 저도 사실 되게 흥미로운 가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100% 믿진 않습니다. 약간의 논리적인 좀 점프도 없지 않아 있는 주장인데요. 우리가 지구의 해저 바닥이랑 또 달에서 갖고 온 샘플을 비교해 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0만 년 전에 유난히 철의 동위원소가 많이 누적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철의 동위원소가 주로 어떨 때 많이 나오냐면 초신성이 터질 때 많이 만들어지는 성분이거든요. 근데 지구의 해저 바닥에도 있고 또 달 표면에도 있고 심지어 같은 시기에 누적이 되어 있다는 건 아마도 20만 년 전에 이 지구 주변에서 초신성이 터지면서 천문학적으로 뭔가 우리에게 철을 발라놓는 현상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연구했던 인류학자가 어떤 가설을 세우냐면 대략 20만 년 전쯤에 인류도 직립보행을 시작했다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정말 그리 멀지 않은 거리에서 지구와 달을 오염시킬 정도의 강력한 초신성이 있었다면 그때 철 동위원소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중성미자나 아니면 우주 방사선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그 입자들이 지구 대기권에 쏟아지면 지구 대기권은 전하가 교란되고 그러면 지구에서 번개도 빈번하게 내리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그럴듯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왜 하필 인류의 조상들이 땅으로 내려와서 걸어야 했을까를 이제 그 사람이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주장하기로 그때 당시에 초신성 때문에 번개가 빈번해지면서 산불이 잦아졌고 그래서 숲이 많이 타버린 바람에 그게 일종의 진화압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나무가 사라진 환경에서 적응한 직립보행에 유리한 종족들만 살아남아서 더 진화가 가속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그 사람은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100% 동의하지는 않지만 생각 정도로 받아들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약간 과학적인 상상력이 여기까지 네. 미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재미있는 썰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얘기가 재밌다고 생각했던 게 어떤 우주적인 규모의 사건이 우리 인간에게 영향을 크게 미칠 수도 있다 하는 맞습니다. 게 좀 흥미로웠어요. 우주에서 우리가 사실 이런 초신성 같은 현상은 예측하기가 어렵지만 어쨌든 우주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이 천문학적으로 보면 분명히 지구의 환경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현생의 인류와 우주를 좀 연결짓는 재미있는 이야기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얘기들은 꽤 많았던 것 같아요. 뭐 공룡의 멸종하고 우리 은하의 암흑물질하고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 네. 얘기들도 있는 거. 그런 생각들이 계속 있는 거 보면 사람들이 우리 인간의 지구에서의 운명과 뭔가 우리보다 훨씬 큰 세상하고 연결 짓고 싶어하는 거는 맞습니다.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오늘 너무 재밌게 우주먼지님하고 얘기 나눠봤는데요. 이 책의 후반에 우주먼지님이 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은하가 웅장한 합주곡이라면 별은 독주곡이다. 네. 크고 화려한 집단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다. 하나하나의 개별 존재도 못지않게 아름답고 소중하다라는 말로 이 책에 담긴 의미를 좀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고백하자면 제가 은하를 연구하기로 마음먹었던 이유는 되게 사소하거든요. 그냥 더 예뻐서였어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평생 공부할 거라면 좀 예쁜 거 보고 공부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별들은 솔직히 사진으로만 보면 다 점이거든요. 다 점이죠. 별로 이렇게 특징이 두드러지지가 않아요. 반면에 별들이 모여서 어떤 패턴을 이루고 있는 은하들은 훨씬 선명한 외모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동안은 은하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별을 조금 얕잡아 봤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책을 작업하고 다시 공부하게 되면서 별들도 각자의 사연이 있고 이야기가 너무나 많구나라는 걸 저도 다시 배웠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제가 이번 책은 누구나 망원경이 없어도 충분히 눈으로 볼 수 있는 별들의 이야기를 담았기 때문에 한번 챕터를 보다가 또 눈으로 별을 보고 하면서 좀 더 가깝게 별을 느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래서 이 책을 보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생각났는데요. 이 책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밝은 별들이 주인공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으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여름빛을 갖고 있는 별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 별들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후속작으로 지구에게 조금 더 흐린 별로부터 이렇게 해서 안 보이는 별로. 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네. 앞으로도 좋은 커뮤니케이션 활동 그리고 좋은 책으로 앞으로도 계속 만나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